2022년 5월 30일입니다. 경매 라이브 방송이지요. 제 89강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지난 88강에 이어가지고 엉터리 같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2019 타경이잖아요, 그죠? 2019 타경 사건에 있어서도 이상하게 원래 그 타지분권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 88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매 절차를 단지 법원에서 진행하니까 법원이 완전히 갑입니까? 우리 경매인들 어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돈 내고 내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갑이란 말이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떠들고 싸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대법원 2008마 637 결정해가지고요. 이건 아마 88강에서 이 대법원 결정 이 내용을 아마 소개를 시켜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결정 내용이 보니까 뭐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2번을 특히 보시면 말이죠.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 매수 신고만을 하고, 만자입니다. 만을 하고 일반인들의 매수 신고를 끌일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 매수인들이 다른 매수인들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데요. 유찰되면은 유찰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짠 해, 나 그전에 내가 우선 매수 신고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우선권 줘.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뭐 121조 108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 불허가 사유, 이 적극입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 된다는 것이지요. 즉 공유자한테 우선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대법원 2008만 637 결정 이 사건번호를 좀 지분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요 이 사건번호를 조금 기억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다른 사건인데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몇 년 전에는 그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공보 게재가 됐는데 요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사건 이 결정문인데 그게 불게재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근데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게 효력을 상실한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제 사건 번호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보면은 2008마 대법원 2008마입니다. 2008마 1189 이 사건도요.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 공유자가 말이지 이때 지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1차 기일날 아무도 응찰 안 했으면 패서. 2차 기일날 아무도 응찰 안 하는 게 패서. 아이고 3차 기일날 빼꼼해서 경매법정 가보니까 요때 가서 누가 뿅 해서 입찰하니까 그때 가서 이때 있잖아 우선 매수 신고한 사람이야. 어디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우선권 줘. 근데 여기 이 사건도 보면요 이 사건은 성남 지원 사건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쓴 그 실전경매 엑스파일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엑스파일 그 343페이지 보면 이게 이 결정문 나와 있어요. 이 결정문은 뭐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엔 분명히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분명히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 결정문이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2008마 1189호, 그죠? 1189호 이 사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것만 이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두 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경매 라방 일시가 2022년 5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월요일이고요. 자, 그럼 막바로 이제
여기 이제 동부지법 이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화딱지잖아요. 예. 이 물건지는 어디냐 그러니까 그 송파구 거여동의 소자는 48평형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먼저 사건 개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건 개요 가지고 제 얼굴을 위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보시니까 이거 보십시오. 48평형 아파트인데 이 갑과 을이 이제 이 갑과 을은 부부는 아닙니다. 아마 형제지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을 지분이 이분이 이렇게 압류가 됐고, 또 이제 압류가 된 상태에서 갑 지분에 대해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니까 이게 동부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C라는 분이 이분이 여성분인데, 예, 이분이 보니까 이 갑 지분에 대해 가지고 2억 9,5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뭐 잘 받으셨죠.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펼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얼굴을 지워버려야겠다. 그죠? 잠깐만요. 잠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을 지분이 이분 1이 되어서 C 이분이 갑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이제 을 지분을 경매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이 C 갑 지분을 낙찰받은 C는 말이죠.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겠지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을 지분까지도 경매 신청을 짠 했습니다. 경매 신청 짠 했는데 이분이 C잖아요. 이분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이것도 보면 지금 제가 쓴 엑스파일, 실전 경매 엑스파일 책에 이 사건이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2010년 2월 25일 날, 2월 25일 날 해가지고 이분이 법원에다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1차 매각일이 언제나 이거, 이 양반 엄청 급했던 모양입니다. 2010년 10월 11일이에요. 1차 기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3차 기일이잖아요. 이게 2011년 1월 3일이잖아요. 요 날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때 D라는 분이 제가 그 당시 운영했던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의 K 회원이었어요. 이분하고 같이 이제 요 당시는 아마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2호선 구의전 전력 있잖아요. 거기 있을 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파 쪽으로 이제 이사 갔잖아요. 그죠? 이거 2011년도 첫 경매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차 매각 기일 날 죽거나 사나 본인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 날짜 입찰 보증금 10% 납부 안 했다 그러면요. 그 다음 기일부터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자기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그러니까 3차 매각 기일 D라는 분이 들어가서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받았는데 왜 그 다음날 말이죠. 1월 3일이죠. 1월 4일이잖아요. 왜 그 다음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을까요? 이게 이분이죠. D라는 분이 낙찰 받으니까 저 당시 집행관이 말이지. C 이분이 이제 다 지분권자잖아요. 그죠? C 이 사람을 이분이 여성분이더라고요. 주소지를 보니까 서울 반포 쪽에 좀 꽤 부자 동네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그래서 이분 찾으셔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양반 손을 딱 두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느냐 이거 집행관이 이분한테 이 D라는 사람이 2억 9,177만 원에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매수 신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분이 yes sir 그래 yes sir. 그러니까 1월 3일 날 있잖아요. 매각기일 당일 날 이때 경매 법정에서는요. 써기는 1등으로 D라는 분이 낙찰 썼어요. 1등으로. 그런데 이 사람도 우선권 줘버렸습니다. C가 최고가 매수인 되고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이런 경우 뭐 금액이 똑같더라도 D는 뭐다 차순위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차순위 매수인도 보면은 D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건 뭐냐면요. 경매계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대법원 사건 번호 있잖아요. 그거 표시하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매각 허브기일 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한테 불허가 결정 내리고 나한테 허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마야 1월 3일 날 입찰에 1월 10일 일주일 후잖아요. 그죠? C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허가 결정 내려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매각 허가 결정 내렸는데 여기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하려면요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현금입니다. 그것도 현금을 공탁 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 금액이 2억 9,177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에 10% 얼마입니까? 2,917만 7천 원. 약 한 3천만 원 정도를 현금 공탁을 해야 돼. 적시항고하려면은. 예?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현금을 공탁을 하고 한번 싸움을 해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사실은 요 다음 사례가 또 나옵니다만 그 사례도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사례입니다. 근데 아픈 사례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프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니까, 나한테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잘못했다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고함 지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요. 허위 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저를 업법 조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없는 사실을 말이지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아까 그분들도 거짓말을 잘한다면 집단 모욕죄로 또 걸고 넘어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허가 결정 나고 나서 고민하다가 공탁금 걸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공탁금 한 3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 걸 금액이 있으면은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데 이게 2,917만 원이니까 이때 아마 2,400만 원 더 입찰 보증 걸고 하니까 공탁금 3천 원만 한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걸 차라리 다른 물건에 입찰하자 해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니까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2011년 1월 10일 날 허가 결정이 났고 그럼 일주일 후 되면 1월 17일 날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죠.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틀 후에 잔금을 납부해버렸어요. 예? 이틀 후에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보통 한 달여 후에나 가가지고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대금을 납부를 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이게요. 경매는요. 낙찰자인 내가 대금을 빨리 내고 싶다 해가지고요. 우당땅땅 대금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금 납부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틀 후에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아마도 법원에서 또는 이분이 법원에 가가지고 뭐 이야기했겠죠. 제가 지분권자로서 내가 다시 우선권 행사해서 전부 다 내 거니까 빨리 대금 납부하는 거 날짜를 잡아주세요. 아마 대금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럼 이분 보니까 1월 달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한 상태에서 11월 12일 날에 하니까 6억 5천만 원 선에서 이제 이 부동산을 팔고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억 5천만 원인데 2억 9천평이가 3억 정도 보고요. 3억 정도 보고 앞에 이분이 2분의 1 지분을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2억 9천원 이것도 3억 정도 보고 그죠? 한 6억 정도가 전체적인 이제 투자 금액인데 6억 5천만 원 하니까 어쨌든 1년도 안 돼가지고 세전 5천 플러스 알파겠죠. 그죠? 수익을 물론 이제 세금 빼고 나면 약간은 좀 수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봐가지고 말이죠.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이죠. 전부 다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네, 다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에 또 안 나오니까 제가 이상해요. 봐가지고 얼굴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게요. 이게 줄여버릴게요. 네. 자, 이 사건도 보시게 되면요. 먼저 갑 지분을 민모씨와 민모씨 형제 같아. 아까 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정모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초구.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고 2009년 7월 27일 날 낙찰 받고 대금 납부했네요. 그러나서 또 2차적으로 해가지고 2011년 1월 29일 날 해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한테 우선권 줘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담당 집행관한테 막 항의를 제기하니까 집행관이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 아,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그렇던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의사표시해라. 야, 상당히 멋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그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저희를 완전히 막 씹어먹을 듯이 막 눈으로 엄청 많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2011년 정초부터 말이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어를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한테 우선 매수 권리 신고는 1차 매각기를 일단 1차 매각기를 한 7, 8개월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거든요. 이거는 이때 하든지 말든. 근데 이때 안 했다. 그럼 2차도 못 들어와, 3차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들어갔는데 이 날짜 5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5명은 뭐냐고 봐가지고. 응? 5명 호구입니까, 호구?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2011년도 같은 해 12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6억 5천만 원에 이제 이모 씨한테 이 아파트를 판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고로 문건 접수 내역 보니까 2010년 2월 25일 날 공의자 정땡땡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다, 그죠? 예, 나와 있고 이 사건 관련된 경매 정보지를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 해가지고 먼저 2008 타경으로 넘어갈게요. 2008 타경에 16572 홍파구 거여동에 소재하는 이 아파트입니다. 거여 2단지 효성 아파트. 이게 48평형인데 요즘은 이거 한 얼마나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건물 지분이 이게 경매 나왔잖아요. 토지건물 지분이 경매 나왔습니다. 지분이 경매 넘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지분이 134.88 중에서 67.43에게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지분. 전체 청수 15층 중에서 12층이니까 청수도 괜찮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모 씨라는 분이 이 날짜도 확 7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2억 9,560만 원에 3차 매각기를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고, 여기서 보니까 가처분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처분은 보니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원위치 시켜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201호입니다. 1201호. 이건 호수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입찰 들어갔던 사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4경에 2217 홍파구 거여동에 소재하는 거여 2단지 효성 아파트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1201호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토지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정모 씨 이분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거든요. 근데요, 이 물건에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모 씨 같은 경우는 채무자, 그러니까 민모 씨 2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이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이게 700만 원 하면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받은 금액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다는 게 여러 수억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끽 해봤자 200만 원, 300만 원, 돈 1000만 원 안 되는 경우가 크다 해요. 근데 봐가지고요, 이 부동산이 대단히 참 가치가 있다 이거죠. 와, 이리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말이지, 700만 원을 청구 금액을 해서 강제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요, 냅둬버려요. 계속 강제경매 신청한다. 이 상태에서 나중에 700만 원 요거 어떡 한다더라. 법원에다 공탁 걸어버려, 공탁. 그럼 채무 이행이죠, 그죠? 채무 이행했다 그러면 그때 정모 씨 사람이 민모 씨에 대해 가지고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한 그 행위 자체를 아주 무력화시켜 버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전부를 경매를 붙인다는 것은 공인물, 어차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나 소송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저희 카페 회원분 사례였는데요. 물건지가 서울 광진구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인데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타지분권자에 대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듯이 타지분을 경매를 신청하고 본인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경매가 딱 신청되니까 경매가 진행하다가 말이지 땅땅해서 없었던 걸로 돼버렸어요. 3, 4개일까지 가다가. 왜? 그러니까 타지분권자가 있잖아요. 이 청구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건 같은 경우 청구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요. 한 10여 년 전 일이지만은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부동산 업을 상당히 오래 하셨던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능구렁이가 뱃속에 능글능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분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상대방이 찍 째려봤던 모양이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경매 절차가 수답돼 버렸어. 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금액을 말이지. 상대방 지분 낙찰받은 사람 그 당시 저희 카페 회원인데 꼴도 보기 싫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법원에다 공탁 걸은 것 같아. 공탁 걸으니까 공탁 걸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 이행해버리잖아. 채무 이행. 채무 이행한다면 더 이상 뭐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채무 이행을 했잖아. 그러면 그래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도 그냥 경매 신청했다가 픽 해가지고 그냥 김 빠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물건이 정말로 좋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저걸 내 걸로 굳이 전부를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냥 우리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해서 그냥 경매 시장에 내던져 버립시다. 물건 정말로 좋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사람 경매인들 개떼같이 덤벼들잖아요. 봐가지고 물건 괜찮다 그러면은. 그럼 일반 매매에 의해서 성사되는 금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지분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저는 이런 경험을 이 건도 그렇고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타지분을 이게 생각은 좋아요.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상대방 지분을 빡 경매 신청하거든요. 경매 신청하면서 나도 내가 타지분권자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타지분권자다라고 그러죠. 내가 타지분권자니까 그럼 어떻게 타지분권자로서 나 우선 매수 권리 해야지. 이렇게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데 상대방에서 뿅 해가지고 공탁해버리면요. 말짱 꽝 돼버립니다.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러나 저러나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소송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전부를 빡 경매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분 물건 같은 경우도요. 그냥 그 부동산 가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낙찰받은 지분을 상대방한테 판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안 되면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더라? 소송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나의 수익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소송 제기해야지. 소송 제기해가지고 경매를 붙인다더라. 그럼 기왕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이자. 그럼 이게 다시 일반 경매 시장에 그때는 형식적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매물로 나왔다 했을 때 저 부동산 값어치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판단 내지 분석은 비록 지분을 낙찰받을 적일지라도 그때부터 부동산의 가치 이거 분석을 하신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상대방에서 당신 지분 내가 살게. 그럼 알았다. 내가 낙찰받은 지분 말이 조금 가격 얹어가지고 되팔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분이 저희 아까 K모씨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저희 카페 회원이고 5명입니다. 2억 9,177만 원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보니까 2억 9,177만 원 해가지고 성씨는 김모씨잖아요. 김모씨.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아까 정모씨로 등기부등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분 낙찰자는 김모씨로 되어 있는데 정모씨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이분이
이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아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보시면은요,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요. 여기 이분이. 이때 차순위 신고했습니다. 차순위 신고하고, 맞아요. 차순위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의 신청하고, 여기 2010년 2월 25일 날 해가지고 공유자에서 우수 매수 신고서 제출했죠. 2010년 2월 25일입니다. 그럼 요 매각 기일을 잠깐 보자. 이게 2010년 2월 25일이고요. 2010년 2월 25일인데, 2010년 1차 매각 기일이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2월 달에 말이지, 우수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엄마야 10월 달에 1차, 11월 달에 2차, 그 다음에 1월 달에 3차 해가지고, 우리는 이때 2월 달에 우수 매수 신고서 완전히 꽝이다. 마음 놓고 씩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이 당시엔 참 좋았어요. 당시 한 80% 대체적으로 안 넘었어. 요즘 봐는 막 90%, 막 100% 막 찔러버리더라고. 좀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수익을 계산을 하고 딱 생각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데 저쪽에서 훅 찔러버려요. 질르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분석 잘하고 나는 명도 끝내주게 잘해. 그거 해보면 뭐 할 겁니까? 봐가지고 상대방이 훅 찔러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아쉬운 그런 그 경우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마 지금 아마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경매 정보지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시니까 보시면은 아까 분명히 김모씨인데 1월 3일 날 낙찰 받았는데 해가지고 1월 3일 날 김모씨 앞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경매 법정에서 호창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차순위 신고하고 1월 4일 날 적시 어떻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 신청서는 지금 제가 쓴 엑스펠 제 거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월 10일 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이 났다.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허가 결정이 났다. 여기에 대해서 적시항고를 하면은 2억 9,100만 원이니까 2,910만 원에 해당되는 현찰을 공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안 해 말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다. 제가 볼 때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초스피드로 해서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팔고 나왔다. 최소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의 1년은 좀 더 됐겠다. 그죠? 이게 2009년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 12월 달에 끝나는 2010년 11년 한 2년 정도만 2년 만에 한 세전 5천만 원 괜찮지요? 괜찮잖아요. 저도 오늘 저 소상공인입니다. 저도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맨날 술만 먹다가 이제 요즘 술 안 먹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와 통장에 600만 원 빡 들어왔더라고. 600만 원 빡 들어오니까 막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기분 좋다 해가지고 막 저 딸내미하고 아들한테 막 50만 원 쏴버렸습니다. 오늘. 근데 2년 만에 말이야 5천만 원 들어왔다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아니라 눈에 푹 튀어나온다니까요. 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요,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세요. 봐가지고. 통장에 5천만 원 딱 꽂혀봐봐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무슨 재난기금이니 그래가지고 600만 원 딱 꽂히니까, 우와! 그런데 5천만 원 딱 꽂히면요, 눈알 튀어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1부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